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미국 증시는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매우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그동안 미국 증시보다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나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정작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니까 우리 증시를 강세를 못 보이고 있어요. 그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오늘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제스처가 이 시장의 리스크를 많이 완화해주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장 관점적인 얘기를 오늘은 많이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연준의 자존심을 세운 고백이 이어졌다. 지난주에는 FOMC가 있었는데요. 연준에서 무슨 얘기했죠? 점도표는 2회에서 3회 정도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완화했다. 물론 제 기대감은 3회에서 4회였지만 이게 좀 애매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의 반응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말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시장에다가 던질 수 있어요 라고 했었습니다. 연준에서 그동안 진행하던 자산 매입에 대한 테이퍼링을 완화하겠다. 시장에다가 던지던 자산을 조금 줄여서 던지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250억 달러치 던지던 거를 우리가 이번에는 50억 달러치만 던질게.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거 받아내는 물량이 적어지니까 조금 부담을 덜어낼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시그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이게 연준이 되게 애매하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주말에는 내가 관세에 대해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유연성을 토대로 상호 관세를 먼저 진행을 하고 또 핀셋으로 찝어버리는 표적 관세는 일단 두고 볼게. 찝어가지고 관세를 먹이는 그런 것들은 좀 고민해볼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화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상호 관세 해도 이 미국 증시에는 크게 영향이 가지 않는 선에서 하겠다라는 유연성이 바탕이 된 관세 부과거든요. 그러니까 4월 2일에 관세 대의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만큼은 아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거들죠. 뭐죠?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을 어제 내비친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고백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자존심만 세운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뭐죠? 관세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연준이 해야 되는 일은 5월과 7월에 점도표상 1회 전망이 있고요. 또 9월과 10월에 1회 전망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조금 더 땡겨서 금리 인하할 수 없겠니? 라고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월에 금리 인하하고 뭐 7월에 한 번 더 하던가 9월에 인하하던가 이런 것들로 뭔가 니네가 제스처 보여봐. 그럼 나도 너네가 부담을 느끼는 관세 이슈에 대한 것들 좀 더 유화적으로 얘기를 해볼게 라는 것들을 우회적으로 돌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관세 이슈는 어느 정도 잘 넘어가고 있다 라고 보는 거고, 연준의 제스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다. 근데 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갈 겁니다. 너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관세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환호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증시는 왜 약했을까요? 우리 증시가 약했던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던 일인데, 일단 시가는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나쁘지 않을 걸 보고는 있지만, 아침에 남겨드린 얘기예요. 그동안 미 시장보다 우리 시장이 강했던 부분이 있어서 미국 시장이 강세로 보인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마냥 따라간다? 그건 아닐 것 같다. 그리고 달러 강세나 채권 수익률의 상승이 동반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달러 강세와 채권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미국의 투자를 선호하는 심리가 높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유럽이나 신흥국으로 빠졌던 돈이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니까 빠르게 달러 강세를 나타내면서 달러의 수요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인 겁니다. 다만 미국 시장도 지금의 상승이 조금 우려감 있게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항상 돈의 논리로 보자고 하잖아요. 어제 미국 시장을 주도한 게 반도체 쪽이었나요? AI 쪽이었나요? 이런 쪽이 아니라요. 미국 시장을 투기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뭐 양재 컴퓨터라던가 아니면 팔란티어 같은 소프트웨어 관련주, 아니면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미국 시장이 최근에 하락세를 보일 때 가장 투기적으로 셀링이 나오고 또 투기적으로 반등하고 막 이런 모습들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오늘도 테슬라를 위주로 한 투기 심리, 이런 것들이 반영된 상승세였다. 진짜로 뭔가 모멘텀이 있어서, 아니면 기업의 이익 이런 것들 투명하게 올라갔다라고 보기에는 미국 시장도 그냥 추세 전환이다 라고 보기보다
아마 반등 정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볼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증시가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원달러 환율의 진정세가 동반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을 때 우리나라의 환율은 강세로 돌아서야 되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강세로 돌아서긴커녕 계속해서 약세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우리 증시가 오늘 가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가 한번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 매수는 신중하게, 그것도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올랐다고 막 달라붙는다 그러면은 된통 당할 수 있는데, 오늘 아마 아침에 막 달라붙었으면은 된통 당하는 경우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분할로 접근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리고 장 마감까지 보수적인 대응을 했다면은 오늘 그래도 나쁘지 않은 대응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뭐 우리 시장이 뭐 엄청 무너진다 뭐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상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침에 드려봤던 거고, 우리 시장의 본격적인 공격 포지션은 원달러 환율이 진정세가 동반될 때다. 그럼 이 원달러 환율은 대체 언제 진정을 보일 것인가? 당연히 이 원달러 환율의 진정은 우리나라에 잔존하고 있는 정치 이슈, 요게 먼저 해소돼야 될 것 같고, 이거와 또 추가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공매도 같은 거, 요런 것들로 경계감이 조금 돌고 있거든요. 일단은 정치 이슈, 요게 가장 큽니다. 어제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기각이 나오자마자 환율이 한 7, 8원 정도 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 정치 이슈와 무관하다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던 시기가 12월 초거든요. 이때가 우리 정치 이슈가 발생했을 텐데, 그리고 나서 1,450원, 60원 이 구간을 내려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는 신중론을 가져가면서 탄핵 선고에 대한 시일이 미뤄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정치 이슈가 뭐 이든 아니든 빠르게 해소되어야만 전국이 안정되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나라를 그냥 지켜보는 단계다 보니까 유동성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누가 있으면? 기관이 도와준다면요. 근데 기관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일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잘 들어와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왜 이랬을까? 이유가 있는데, 오늘이 3월 말일 주간이에요. 3일 말일 주간에는 통상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윈도우 드레싱이 일어납니다. 윈도우 드레싱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이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락세를 보였던 종목들을 보면은 조선과 방산에서 차익이 많이 났거든요. 이거 뭐죠? 기관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확정 짓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 마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2, 3월 달에 조선방산 굉장히 좋은 실적 보였잖아요. 그럼 이거 매도해서 성과급도 받고 인센티브 챙기고 그런 거 다 챙기고, 그 다음에 2분기로 넘겨서 뭐 조선방산이 좋다면은 다시 진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저격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기관 입장에서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선이나 방산이 공매도 치기 되게 좋은 섹터거든요. 그러니까는 기관 입장에서는 이 공매도를 회피하는 그런 물량도 동반되는 주간이었다.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이 동반돼서 외국인과 기관이 부재한 상황,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이 그냥 물량 던지는 거를 받아주는 정도로 끝나는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시장이 올라가기 힘든 날이었던 거는 이미 장초에 어느 정도 가해무리가 됐었던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제가 관세는 애초에 걱정하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 앞부분에도 얘기 들었지만, 트럼프는 정책을 펼치기 위한 무기 정도로 관세를 이용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드렸고, 5, 6월에 점도표, 7, 9월에 점도표 뭐 이런 것도 얘기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금리를 조금 더 빠르게 인하해라 이런 거를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일단 러브콜의 화답은 했다, 이런 거 얘기 드리고 있고, 그럼 우리 시장의 숙제는 뭐냐? 남은 숙제 체크해 봐야 되는데,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장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아직은 트럼프가 금리를 낮췄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연준에서는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금리 인하론이 본격적으로 올라와 줘야 돼요. 5월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 이슈를 이제 지켜보면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PCE 지표입니다. PCE 지표에 따른 연준의 스탠스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될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관세, 요 이슈 두 가지, 이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4월과 5월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증시에는 또 우호적으로 반응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바로 우리나라의 정치 이슈 해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 또 결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은 헌재에서 아마 선고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 눈치껏 또 바로 하면 욕먹으니까 아마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바로 어제 월요일에
탄핵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헌재 입장에서는 내일을 넘기고 목요일쯤에 탄핵 선고 하겠다. 언제? 다음 주 월요일. 그래서 왜 월요일이에요 하면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월요일 날 했으니까, 그래서 목요일 날 얘기를 해서 아니면 금요일 날 탄핵 선고를 언제 하겠다 얘기를 할 텐데,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이나 뭐 화요일 수요일 아무튼 주 초반쯤에 이 정치 이슈까지 해소가 된다면 우리 증시가 금리나 기대감과 함께 정치 이슈 해소에 대한 힘을 한번 받아볼 수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3월 내내 조정을 받고 있어요. 코스피는 삼성전자 힘으로 반등을 했지만 업종 전반적으로 강했다. 우리 시장 자체 모든 투자자들이 환호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든 한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수급의 개선세가 일어난다면 당연히 정치 이슈 해소로 환율도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일 것이고, 또 채권 수익률이 안정화돼서 금리나 기대감이 붙어버리면 성장주 쪽이 또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치 이슈가 해소되면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 즉 정책 기대감이란 것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수렴하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터닝을 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마도 다음 주쯤에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수요일엔 또 관세 이슈시니까 월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 사이에, 아니면 선제적으로 당장 뭐 내일이든 내일 모레부터든 우리 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는 상단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도 하단으로 열렸다고 보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두리가 다 갇혀 있는데 조만간에 뭐 하단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대응하면은 좋은 기회가 또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원달러 환율의 압박이랑 또 유동성의 제한이 있죠. 유동성의 제한도 고객 예탁금이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인 게 이 환율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다음 주에는 또 공매도 재개가 시작이 되는데 공매도는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가지고 막 겁주기 하고 이러는데,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거풍이 꼈던 종목들 위주로 공매도가 들어올 거라 가지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다만 바이오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다 성장주 쪽으로 속해 있는 이런 업종들은 아무래도 AI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쪽들은 공매도가 기본적으로 물량이 해지적으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이 단기적으로 수급 악한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코스피의 상승은 제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렸어요. 근데 제 생각보다는 오늘 시작이 조금 많이 약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미국 증시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미국 시장에 투기성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테슬라, 뭐 아이온큐, 팔란티어, 서브 로보틱스, 다 이렇게 뭔가 미국 시장에서도 진짜 AI 반도체와 같이 기술주들이 강세에 보인 게 아니라 투기 심리가 들어가는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면서 트럼프의 발언에 의한 어떤 정치 이슈에 의한 상승이 일어난 거다. 진짜 순수하게 미국 증시의 반등이 제대로 일어난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나스닥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200일선을 이탈하고 나서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데 이제 반등 시도했죠. 아마도 18,500포인트 여기를 기준으로 도달한 다음에 조정을 다시 받던지, 아니면 여기를 돌파한다고 해도 뭔가 조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랠리를 펼칠 것 같다.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올라가더라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돈의 논리로 보는 건데, 그 돈의 논리라는 게 종목의 차별화, 그러니까 주도 업종의 교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은 반등하는 게 그냥 마지못해 반등하는 정도로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건 뭐 제가 미국 시장까지 섭렵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추정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찍어 먹어 봐야죠, 일단은요. 그리고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104포인트 가까이 올라와 주고 있고, 우리 원달러 환율이 진짜 극악이죠. 와, 진짜 이거 원달러 환율이 일단 빨리 진정세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채권 수익률이 4.4%인데 이것도 단기채를 보면은 2년물 3년물이 4% 넘어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경기 괜찮네, 안정적이네, 뭔가 안심하는, 경제 뭐 둔화 온다더니 그래도 괜찮나 봐, 이런 심리가 미국 시장에 투기 심리를 자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어제는 현대차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미국에 31조 원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 하죠? 현대차 관세 없다.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잘 보이고 미국에 투자를 하면은 우린 그만큼 너네한테 베네핏을 줄 거야 라는 걸 직접적으로 보는 사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내에는 자동차 반도체 관세 발표한다고 하는데 상호 관세를 면제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의 부재를 기업인들이 채우고 있다는 거, 우리 뭐 현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다 엄청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장에 한국을 뭐
급하게 때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감 국가 지정도 어떻게 됐죠? 해제시켰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감 국가 지정도 해제시켜가지고 우리가 완벽하게 미국의 우방국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또 다른 관점이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탄핵 선고 왜 안 해? 경제 심리가 갈팡질팡한다. 그리고 시티에서는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헌재가 지금 점점 시간이 끌수록 국민들이 대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투자를 멈칫멈칫하게 만드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정치 이슈를 해소해줘야지 우리 경제도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폭탄 터지기 6일 전 재개 앞둔 주식시장 공매도, 근데 이거는 뭐 떨고 있는 개별 종목들의 이슈고 막 엄청나게 막 상승세 보인 종목이 아니라면 여러분 뭐 딱히 공매도 그렇게 우려감 있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투심이 안 좋다 보니까 개인 투자는 역시나 계속해서 털리는 모습 보여요. 특히 코스피에서 현물을 많이 털어내는데 이거 전부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털어내는 물량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아쉽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오로지 HLB에서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열렸다. 그래서 지금 HLB의 천하제일 단타대회와 또 알테오젠에 대한 저가 매수 이런 거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알테오젠이 당장에 뭔가 모멘텀을 좀 미리 끌어다 쓴, 아니면은 어떤 재료 소멸이 먼저 나왔다는 그런 심리가 좀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기 세력 자체도 알테오젠을 지금은 시간을 조금 두고 볼 것 같습니다. 당장에 막 다시 엄청난 랠리를 보인다기보다는 이쪽으로 개인 투자를 좀 몰아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네, 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개별 종목은 차트 보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우리 시장의 시세를 한번 전가판적으로 체크해 본다고 하면은 오늘 너무 명확했어요. 아침부터 1분기에 강세 보였던 친구들이 굉장히 약세 많이 보였거든요. 특히나 조선주 약세 보였죠. 방산주. 그래서 방산주든 조선주든 제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일어나야 된다. 물론 중간중간 반등하고 상단에서 박스권도 열심히 만들어 주고 있지만 그 박스권의 시세를 돌파할 정도는 유동성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제한된 돈 안에서 시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조선방산을 더 키워 올린다? 그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유중이 나오고 일부 반등이 나오고 현대로템도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현대로템까지 꺾였어요. 그러니까 방산주는 쉽지 않은 구간,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다.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기간적으로나.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하나오션에서 얼마 전에 엑시트의 물량이 잡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리지만 돈의 논리로 시장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긍정적인 모멘텀만 봅니다. 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수주가 얼만데, 현대로템이 유럽에서 얼마나 흑표전차 얼마나 잘 팔아먹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이 미국이랑 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알테오젠이 앞으로 나올 게 얼마나 많은데, 이번에 돈을 얼마를 버는데, 이런 합리화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합리화 필요 없어요. 항상 돈의 논리적으로 메이저의 수급, 이런 것들이 이탈하는 게 보이면은 좀 경계감 정도는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1분기에 강했던 코스닥의 업종은 뭐가 있죠? 조선방산이 코스피를 대표했다면은 코스닥에서는 유리기판과 로봇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코스피에서는 방산이랑 조선이 한 번 더 땡겨가지고 이 친구들은 완전히 엑시트가 나온 것 같은데, 유리기판이라던가 로봇은 2월달까지 강세 보이다가 지금 한 달 반 정도 조정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이랑 유리기판은 선제적인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눌리면 눌릴수록, 혹은 지금 구간에서 이 정도 눌리면은 이제 슬슬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로봇은 이미 자리를 좀 잘 잡아가는 모습이고, 유리기판도 제가 한 번만 더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조금만 더, 유리기판은 조금만 더 빠져주면 진짜로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우리 손에 닿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트럼프 트레이드로 관련되었던 우주항공, 자율주행 뭐 재미있었나요? 재미없었어요. 이 친구들 실제로 시세 난 것 같지만 별로 뭐 재미 본 거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침에 테슬라 효과로 2차전지가 강세 보였다가 그대로 시세를 다 반락한 정도고, 바이오도 종목별로 좀 갈림세가 있었는데 오늘 HLB가 8%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빠졌는데 요거 좀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차트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엔터주라던가 아니면 바이오 일부 종목 빼고는 파란 나라였습니다. 이게 반도체 조정이 엄청 났어요. 3월달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코스피가 강세를 보일 때 코스닥은 약세를 보였죠. 근데
코스닥이 약세 보일 때도 나름대로 반도체주들은 추세를 만들면서 강세 흐름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락하는 키높이를 맞추는 시세가 이어졌다. 그리고 코스피는 현기차, 이렇게 현기차 그룹주가 강세 보였고 자동차 부품주가 강세 보였죠. 그 밖에는 조선방산 약했고 금융주 그리고 삼성 그룹주가 약세를 보인 정도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쉬어갈 구간이라고 했는데 진짜로 쉬어가는 모습 보인 정도예요. 일단 우리 시장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선물 포지션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주고 있어요. 동시 만기일 이후에는 꾸준하게 매수세 보이고 있고 딱히 이탈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방을 열기보다는 앞으로 금리나 기대감이라든가 정치 이슈 해소라든가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당장에는 막 위화감 느껴지고 뭔가 유상증자 때려맞고 감사 의견 거절 나오고 막 이런저런 악재만 난무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시장은 알게 모르게 바닥권에서 우리 시장을 땡겨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애초에 코스피 뭐라 그랬죠? 여기서 수렴하는 모습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렴하는 모습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거대로 나오는 게 아닌가. 올려가봤자 아마도 2700포인트를 안착시키지 못할 겁니다. 왜 안착시키지 못한지도 지금 바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현물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시를 개인 투자들이 엄청난 속도로 던져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와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삼성전자의 시세가 플러스로만 돌아서면 개인들은 물렸던 삼성전자를 던지기 바쁜데 그거를 외국인이 줍줍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기를 동반하면서 삼성전자에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뺏어내고 있는 거다. 그 덕에 환율이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을 손해 보면서까지 매수를 하고 있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 시장의 상승이 제한적이라는 건 역시나 고객 예탁금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받쳐줘야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고객 예탁금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일시적으로 2700포인트, 2800포인트 도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안착하기는 힘들다는 게 바로 돈의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큰 그림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이 2020년에 코로나 랠리가 나왔을 때 유동성이 풀렸잖아요. 연준에서 금리를 제로금리 만들고 돈을 풀면서 시장에 돈이 많아지니까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요. 화폐 가치 하락하니까 당연히 시장에 돈은 많아지죠. 그만큼 돈이 많아졌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면서 고객 예탁금이 엄청난 속도로 들어왔습니다. 주가도 이에 맞춰서 상승세 보인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검정색과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서니까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하고 유동성이 제한을 겪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주가도 같이 누리죠. 그리고 지금 반등할 때도 고객 예탁금이 그래도 바닥권에서 올라와 줘서 나름대로 반등세를 보였던 건데 돈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들어오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한정된 자금이 돌기 때문에 외국인이 돌아와 줘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이 돌아오려면 환율이 필수고 그리고 외국인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또 돌아올 주요 세력인데 바로 서학개미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 한 140조 정도 서학개미가 넘어가 있어요. 2019년에서 2020년에는 미국으로 넘어간 투자자가 한 30조에서 40조 규모였는데 지금은 140조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미국 시장으로 이탈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만 해도 거의 10조가 넘게 나갔습니다. 그 돈만 들어오더라도 우리 시장은 그냥 개인 투자자 힘만으로도 3,000포인트, 3,500포인트 충분히 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돼 있다. 왜?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해졌으니까. 그래서 다른 국가의 주가를 보면은 딱히 뭐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의존적이지 않더라도 유동성이 많아지니까 자국의 힘으로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니케이만 보더라도 2022년에 주가와 비교하면 이만큼 올라 있는 게 그런 바탕이 되는 거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바닥을 박박 기고 있는 거거든요. 대만만 보더라도 2021년에 고점을 만들고 눌린 다음에 이만큼 올랐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 있죠? 우린 여기서 이루고 있는 겁니다. 대만으로 따지면 14,000포인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서학으로 유학을 간 서학 유학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단이 망가지기도 했고 또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있다고 했죠. 막 유상증자하고 틈만 나면 물적 분할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상법 개정도 또 동반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어쨌든 정치 이슈가 해소되고 상법 개정도 진행되면서 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해야 될 것이다. 우리 시장에 큰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버블까지도 한번 만들어 제끼는 그런 시세가 이제 진짜 다가왔다. 코앞이다. 이런 얘기 진짜로 저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퀀트적으로도 막 이런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이거 재미로 본다곤 한데 근데 진짜 잘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진짜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빠지고 요렇게 빠지고 그리고 반등하고 눌리고 반등하고 눌리고 여기서 바닥 잡고 바닥 잡고 반등해서 이제 이렇게 수렴하는, 이렇게 바닥 잡고 올라와서 수렴하는 요런 과정에 있는 건데 요거 오래 안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만 지나도 이만큼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최소한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거 많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 이런 기술적인 분석만 보더라도 긍정의 회로를 한번 돌려봐야 되는 거고, 우리 시장 괜찮을 거고, 지금 당장에는 코스닥이 조금 눌리고 있는데 이것도 200이선을 돌파한 다음에 눌리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낙폭이 고점 대비해서 9%, 여러분 심리가 진짜 안 좋을 만큼 안 좋을 수 있는 거고, 또 단기적으로 반등했다가 눌렸는데 요것도 요만큼 빠진 게 5%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월달 들어와서는 재미가 없던 게 맞았다. 지금도 보면은 이만큼 올라온 것 같은 게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반락을 해버리니까 시장이 여간 재미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고, 제약 바이오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걸리는 구간에서 걸리고 있어서 요거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돌파 못하고 그냥 처박히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요번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랑 환율이 완화되면서 성장주에 또 힘이 받고 우리나라 정책적인 도움을 조금만 받는다면 제약바이오도 뭐 자기 또 시세를 보이러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도 그냥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없죠 당연히. 그리고 반도체도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뭐 올라온 거 없습니다. 여기서 고점 지키고 7월달부터 6개월 내내 빠지고, 그리고 지금 요만큼 반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려고 하면은 눌리고 가려고 하면 눌리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데 이것도 추세는 여전히 N자 파동으로 잘 가주지 않을까, 요런 추세를 한번 야기해 보고 싶고, 코스닥도 60일선도 돌려왔고 이제 나름대로 이거 수렴을, 단기 상승에 대한 수렴은 잘 해줬거든요. 다시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냥 좀 기다려 보세요. 네,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터닝 포인트 잘 나오는지 우리 그런 거 체크해 가자. 그래서 종목들보다는 이런 시장의 큰 흐름, 경제 이슈 요거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애초에 얘기 드렸어요. 요거 하루 정도 더 올라가긴 했는데 여기서 살짝 꺾여서 쉬고 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쉼이 안 나오니까 오늘과 어제 이렇게 쉬어간다. 근데 쉬고 가더라도 그래도 여기 63,000원에서 뭐 진짜 세게 가면 65,000원까지도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더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이 또 필요할 거예요. 이 쉬는 시간이 다소 또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 어쨌든 쉬는 시간 지루해지더라도 조금 더 상승의 여지가 있다.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HLB 같은 거, 요거 요즘에 하한가 갔다가 많이 반등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5월에 재신청을 해서 7월에 승인받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리보세라닙의 문제가 아니라 캄렌리주맙의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는 화학의약품입니다. 근데 캄렌리주맙은 바이오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리보세라닙은 화학의약품이다 보니까 좀 들까다롭습니다. 근데 캄렌리주맙은 바이오 의약품이라서 이게 세포 배양 같은 게 이루어져야 돼요. 더 예민하게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설의 문제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HB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서류적으로 보완해서 5월에 신청해서 7월에 승인받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요거 한번 돌다리 두들겨 봐야 되지 않겠나. 제가 보는 거는 FDA에서 과연 시설에 관련된 거를 서류 가지고 믿고서 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직접 다시 한번 항서제약을 방문해서 찍어 먹어보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저도 뭐 그냥 뇌피셜을 돌리는 거니까 한번 좀 냉정하게 그냥 돈의 논리로 봤을 때 확실하게 좀 보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보유자 영역으로는 괜찮은데 신규 투자로는 너무 욕심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얘가 막 급하게 날아간다? 이거 아닐 것 같거든요. 뭐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변동성 큰 거, 확실하지 않은 거에는 투자하는데 여러분이 조금 경계를 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알토즈는 얼마 전에 얘기 드린 것 같이 여기서 37만원, 36만원 요 구간에서는 그래도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름 지지는 받아주고 있는데 이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알테오진이 눌린다고 하더라도 21선을 뚫어주는 모습, 한 39만원 요 정도를 갔다가 눌리는 모습, 이렇게 질질질, 그래서 뭐 33만원까지 빠지던지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좀 더 좋은 모습을 앞으로 기대할 수가 있는데 요거 상당히 좀 찜찜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알테오젠이 가격 메리트 느낀다고 빠진다고 매수, 61선 걸린다고 매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빠져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요런 거 요렇게 하다니
V로 도망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V로 도망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단 잡는 거 보고 여유지게 뭔가 공략을 해볼 포인트가 있으니까 급하게 해서 괜히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지금 뭔가 개인 투자자들을 HLB나 알테오젠 이런 쪽으로 뭔가 몰이를 하는 그런 느낌이 아무래도 저는 좀 있는 것 같다. 뭐 알테오젠이 뭐 무너지고 뭐하고 이런 얘기를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좀 몰이가 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바이오들 몇 개 찍어보면은 뭐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도 한번 찍어볼까요? 그리고 에이프레이 바이오 이렇게 4개 종목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11월쯤에 고가가 찍혔습니다. 좀 약했던 ABL 바이오나 에이프레이 바이오는 10월달 중순에 고가가 땡겨서 먼저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리가캠이나 알테오젠은 상위권 종목으로 한 번 더 강세 보였습니다. 어쨌든 요 구간에서 고점이 형성이 됐었다. 그리고 눌리는 건 다 같이 눌렸거든요. 근데 바닥을 잡을 때도 다 같이 바닥을 잡았는데 리가캠이 먼저 칼을 뽑아서 반등을 했어요. 근데 이때도 이거 이 이상 가기 힘들어요 라고 얘기 드렸고, 그리고 나서는 알테오젠이 리가캠보다는 한 템포 늦게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가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내가 후발주 대장이야 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가 마지막 시총이 작으니까 2월달에 한번 움직여 봤어요. 그런데 결론을 한번 보는 겁니다. 리가캠 바이오도 결국에는 박스권 하단에 왔고요. ABL 바이오도 그래도 하단까지는 아니지만 상승을 보이고 눌린 만큼 눌렸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도 박스권 하단을 그냥 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이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뭐 직전에 큰 강세를 보였던 바이오 랠리의 힘이 지금은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 이런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바이오 투자를 엄청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시그널을 봐야 돼요. 엄청난 호재가 나서 미친 시세를 보이는 바이오가 하나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별로 안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보로노이가 그런 모습 보여주긴 했어요. GI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이번 상반기에는 이 폐질환 치료 쪽으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시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안 보이거든요. 그나마도 후발로 지금 메지온이나 몬코인 테라피틱스, 네이처셀 이런 거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올릭스도 그렇고요. 네이처셀은 혁신 약물로 지정되면서 점상한가 2번 갔는데 와 이것도 대단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안 믿어가지고 이게 지금 시총이 한 1.9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계속해서 시세를 내면은 나중에는 진짜 공매도 재개됐을 때 이거 공매도 치기 진짜 좋지 않겠나. 아무튼 뭐 요런 제 혼자의 내피셜 저 혼자의 생각을 한번 또 살짝 얘기해보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은 업종 자체를 의미있게 투심을 이끌 수 있는, 투기 심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섹터군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막 급하게 막 오늘이야 하고 막 급하게 따라붙기보다는 환율 진정되는 것까지도 보면서 좀 천천히 공략을 해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사고 싶으면은 분할로 접근해서 공략을 해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개별 종목적으로는 로봇주 이런 거 조정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차트가 다 똑같아요. 근데 나름대로 200일선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시면은 그냥 차트 모양 다 똑같아가지고 1차적인 상승 나오고 지금은 살짝 조정이 나온 정도다. 그래서 이 조정이 끝나면은 바이오가 만약에 움직인 날은 로봇주가 뭐 엄청 강세 보이기 힘들겠지만 바이오가 막 맨날 가는 거 아니거든요. 바이오가 한번 쫙 움직이고 조금 쉬어줄 때 로봇주가 또 탁 튀고 바이오와 게임주가 움직이는 것 같이 뭐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자기 시세를 그냥 꾸준히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SKC 같은 경우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유리판이 돌릴 수 있다라는 게 안 보이거든요. SKC가 당장 긍정의 흐름을 보이지 않는데 반도체 유리판 쪽으로 막 함부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살짝 좀 무리수를 두고 들어가는 거라서 분할 접근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찍어 먹어보고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어보고 싶고, 오늘 아침부터 장비주가 좋지 않았어서 당장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땡겨지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린다고 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시장 자체를 땡기려는 그런 수급이 붙는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도 보면은 뭐 엄청 올라오지 못했어요. 아직도 그냥 바닥에서 막 박스권 조금 만드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볼 수 있고, 엔비디아가 강세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HBM 관련주 당연히 힘을 못 쓰고 있겠죠. 1분기에는 한미 반도체가 쫙 올라갔지만 반도체도 올라가는 것만 보이지 이만큼 다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간 게 없어요. 얘네도 그냥 올라갔다 다 내려왔습니다.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로봇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여러분 올라가는 것만 보셨죠? 최근에 조용하죠?
근데 바닥에서부터 체크를 해보면은 15만원에서 45만원까지 20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또 30% 넘게 빠져서 바닥 대비해서는 그래도 대장주라면은 많이 올라오긴 한 걸 감안하더라도 한 70% 정도면은 이게 과연 엄청난 상승세 보였던 건가. 실제로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단기적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기업의 밸류를 보고 모멘텀을 보고 한번 긴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한 투자들은 큰 수익 보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하는 관점에서는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단기 매매가 쉬운 게 아니고 또 언제나 승리하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따라붙는 게 동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런 걸 지향하지 않아서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지루하다.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계속해서 엿보는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이다. 뭐 요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떠한 종목의 디테일한 분석 이런 것보다는 그냥 시장의 전반적인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요즘 감사 보고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에클론을 또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에클론이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관리 종목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매출액 요건이 30억을 못 넘어서 관리 종목 들어갔는데 이미 투심이 꺾였어요. 그래서 이거 관리 종목으로 가고 뭐 상장 폐지 안 된다고 해서 그거 다 반영했다고 하면서 반등세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애초에 AT101을 만약에 살려놨으면 얘가 라이센스 아웃이 안 나오고 앞으로 라이센스 아웃이 기대감이 있었다면은 그래도 반등세가 좀 강했을 겁니다. 근데 이미 얘가 라이센스 아웃이 터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또 다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온다?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 상태에서 뭐 희귀질환으로 일본에다가 뭐 이런저런 뉴스 내보내면서 물량이 다 나갔어요. 그럼 이거를 어떠한 모멘텀으로 땡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리 종목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연기금이나 뭐 도망갔던 물량이 다시 못 들어와요. 연기금을 기본적으로 관리 종목 투자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봐서는 패시브 자금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좀 배제를 어쩔 수 없이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다. 반면에 한올밥팜은 또 다른 입장이거든요. 한올밥팜 최근에 제 영상 보시면서 코멘트를 조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 일단은 3만원대 복근했지만 이것도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면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안 빠지고 있어요. 이뮤노반트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거 굉장히 기대감 실리는데 조금 지켜보자 라는 주의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팔아. 그래서 일단 판 주포의 내용을 보면 되는데 실제로 급락이 나온 날 연기금을 주도로 매도세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투신, 금투 막 이런 기간 위주로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날엔 매도세가 잦아들었어요. 왜? 연기금과 투신이 조금 팔았으니까. 그러면 당장 4월달에 아제넥스의 비브가르트 FDA 3상이 무조건 통과되리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통과되면 단기 악재일 수 있는데 요거 지나가면 그 다음 뭐죠? 5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실릴 수 있는 재료가 또 다시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늘밥팜이 망한 게 아닙니다. 그냥 1402를 조금 더 보완해서 1402로 더 좋은 데이터를 뽑아내겠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이쪽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를 밝힌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리포트에서는 상업화가 늦어져서 투심이 꺾였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바이오 아무것도 못 가요. 바이오는 무조건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얼마큼 올라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1401과 1402의 합계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4조였으면은 1401이 뭐 1.5조고 1402가 2.5조예요. 1.5조짜리가 망하더라도 1402 이 두 번째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5조가 되면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을 벌고 말고 이거보다는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얼마인가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관점에서 미국의 투자자들과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의 관점이 완전 갈려버렸다. 한국에서는 지금 당장 돈 벌어야지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 벌면 뭐하냐고. 그래봤자 오스코테 꼬라지밖에 더 나겠습니까? 엉성하게 가봤자 오스코테 꼬라지 난다고요. 그 다음 넥스트 그 다음의 행보가 무조건 동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스코텍은 지금 다음 행보가 없어요. 그냥 랭라자 잘 팔아먹고 그거에 대한 로열티 낙수효과 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올은 아니잖아. 1401을 죽이고 1401을 더 좋은 가치를 받아내려고 작전을 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가치가 올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들어오니까 또 기관도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죠. 이러다가 모멘텀이 나면 나갔던 기관이 돌아오면서 급등세로 반등 시도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한우밥밤이 지금 당장 미쳐가지고 올라간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얘도 좀 고생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한 35,000원, 6,000원 요 구간까지는 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모멘텀이 나오면 갈 수 있는 거고 모멘텀이 못 나오면 여기서 찌그덕덕덕 하다가 시간을 좀 끌고 그 다음 모멘텀을 기다리는 기대 심리가 붙었을 때 그때 올라갈 것 같은데 뭐 빠르게 보면은 5월이나 테드 중간 데이터 아니면 6월에 그레이브스병 임상 디자인 요런 거 한번 나와야 될 텐데 요런 거 이제 기대감이 붙을지 안 붙을지는 조금 더 추이를 4월 달에 일단 경쟁사의 FDA 승인 여부 요런 거 지켜보면서 탐색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 그런 이슈들 다 제끼고 그냥 바이오 전반적인 반등세가 나온다면 자연 반등으로도 충분히 36,000원에서 38,000원 요 사이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지켜보시자. 그래서 한울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막 조금 올라간다고 기교 부리고 이럴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내일 다시 특별한 이슈가 생긴다면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